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여성이고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 친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것도 사기죄로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저도 가끔은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제 가족이,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남편이 죽던 날 밤의 그 차가운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곁을 떠나던 그 순간의 공허함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귀에 속삭인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편 정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정년까지 일하면서 작은 사업체 하나를 운영했죠.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크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었어요. 우리 집도 서울 변두리지만 30평대 아파트가 있었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두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큰딸 지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반에서 1등, 2등을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 팀장까지 올라갔죠. 남편과 저는 큰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친척들 모임에만 가면 자연스럽게 지영이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뿌듯한 마음으로 딸 자랑을 했죠. 반면에 둘째 수아는 좀 달랐어요. 공부는 지영이만큼 못했지만 대신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았고 새로운 걸 기획하고 만드는 일에 재능이 있었죠. 대학도 지영이처럼 명문대는 못 갔지만 졸업하고 나서 작은 스타트업에서 기획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두 딸 모두 사랑했어요. 큰딸이 더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작은 딸을 덜 사랑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남편은 지영이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받고 저희 집에도 거의 안 왔죠. 대신 수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어요. 아버지 사업 이야기도 듣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랬죠. 특히 남편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힘들어할 때 수아가 많이 도와줬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다거나 홍보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지영이는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었죠. 아버지 사업이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건 6개월 전 봄이었어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미 4기였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니, 담담한 척했던 거겠죠. 병실에 누워서도 회사 일을 걱정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입원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남편이 수아를 병실로 불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남편은 수아에게 자기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거래처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수아는 진지하게 듣더니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지금 하는 화학약품 유통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친환경 제품 쪽으로 방향을 틀면 좋겠다고요. 요즘 그런 게 대세니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반짝 빛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수아는 자주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수아가 퇴근하고 병원에 들르면 두 사람은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남편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반면에 지영이는 이번 소식을 듣고 딱 한 번 왔어요. 그것도 30분 정도 있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황급히 나갔죠. 그 뒤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남편은 큰딸이 올 때마다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서운해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5개월째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했죠. 남편은 거의 혼수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씩 정신이 들 때만 저나 수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티다가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손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악착같이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리길래 귀를 가까이 대었죠. 그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 재산은 전부 수아한테 줘. 그 아이가 우리 사업 물려받아 키울 자격이 있어. 지영이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큰딸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영이는 그래도 첫째인데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영이는 이미 잘 살고 있어. 대기업 다니고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우리 재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거야. 하지만 수아는 달라. 수아는 우리 사업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이야. 내가 평생 일군 걸 그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요. 남편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쥐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이 숨을 거둔 건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수아는 제 옆에서 같이 울었고 병원 직원들이 와서 장례 절차를 안내해 줬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병원 장례식장에서 했는데 남편 회사 직원들이랑 친척들, 친구들이 꽤 많이 왔어요. 다들 남편을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줬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또 울었어요. 지영이는 장례식에 왔어요. 남편 민호랑 같이 왔는데 둘 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겉으로 보기엔 효녀, 효사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다니.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은 담담한 게 아니라 뭐랄까 차가웠어요. 마치 남의 일 보듯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위가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고요. 조문객들한테 인사할 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장례식 치르느라 바빠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지영이와 민호가 남편의 회사 이사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사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지영이는 뭔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 지영이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리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버지 회사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이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지영 씨가 회사 경영권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회사 이야기를 하다니. 지영아, 그런 이야기는 장례 끝나고 하자. 지영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수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아도 놀라워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을 수아에게 정확히 전달했어요. 수아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유언을 남겼어. 모든 재산을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회사도 집도 전부 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주라고요? 그래. 내가 회사를 물려받아서 키울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수아야,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한 일은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벌어졌어요. 그날 저는 수아랑 같이 집에서 남편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서재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지영이와 민호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둘을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오려는데 지영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차는 됐어요. 이거 먼저 보세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본인 박정우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장녀 박지영에게 상속한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등 일체의 재산은 박지영의 소유로 한다. 밑에는 남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기 일주일 전이었고요.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남편이 분명히 수아한테 전부 주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수아도 놀란 표정으로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뭐니, 지영아? 지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유언장이에요. 아버지 모든 재산은 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분명히 있었어요. 수아한테 전부 주라고 지영이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가짜야. 내 아버지는 그렇게 말 안 했어. 분명히 수아한테 주라고 했다고. 그러자 민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임종 직전에 병원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쓰신 거라고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착각? 내가 40년을 같이 산 남편의 마지막 말을 착각한다고. 저는 소리쳤어요. 착각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내가 직접 들었다고. 이건 가짜야. 지영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직필 서명에 날짜도 있고요.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에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명 부분을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인데 필체가 달랐어요. 남편은 평소에 글씨를 아주 정갈하게 썼어요. 붓글씨를 배운 적이 있어서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쓰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이 서명은 달랐어요. 흘려 쓴 것처럼 보였고 글자의 균형도 남편 글씨와 달랐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남편이 쓴 게 아니라고. 이거 내 아버지 글씨가 아니야. 누가 위조한 거지? 지영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힘들게 쓰신 거니까 평소랑 좀 다를 수도 있죠. 민호도 거들었어요. 장모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 회사랑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그것도 위조된 유언장을 들고 와서요. 수아가 나섰어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언니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랑 회사 이야기 하셨다는 거. 지영이는 차갑게 수아를 쳐다봤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이야기한 거지. 유언은 다르잖아. 여기 유언장이 증거야. 그때 민호가 추가로 말했어요. 그리고 수아 씨, 솔직히 당신이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나요? 명문대도 아니고 경력도 보잘것 없잖아요. 우리 아내는 대기업 팀장이에요. 경영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수아는 그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지영이와 민호는 태연하게 일어섰어요. 어머니, 곧 저희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둘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수아도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지영이가 원래 이런 아이였나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수아한테 전부 주라고, 지영이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돈 앞에서 가족도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지영이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법률사무소라고 하더니 유언장에 따라 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유언장은 가짜예요.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아랑 의논했어요.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요. 수아는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며 바로 연락을 취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는데 이름은 정 변호사라고 했어요. 저희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해요. 첫째, 그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것. 둘째, 고인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는지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먼저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인께서 평소에 쓰신 글씨와 유언장의 서명을 비교하는 거죠. 다행히 어머님께서 고인의 글씨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다이어리와 편지들이 집에 많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중요한 일들을 항상 수첩에 적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알리바이를 깨는 겁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에 정말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병원 출입 기록이나 영상 자료를 확보하면 됩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에 있던 남편의 다이어리와 편지들을 다 모았어요. 남편이 회사 일을 기록한 수첩도 있었고 제게 쓴 편지도 몇 통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마다 남편은 손편지를 써줬거든요. 그 편지들을 다시 읽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 변호사한테 그 자료들을 넘겼더니 필적 감정기관에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 사이에 저희는 병원에 연락했어요.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안 된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협조해줬어요. 병원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지영이와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유언장에 적힌 날짜,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기 일주일 전. 그날 병원 출입 기록에 지영이와 민호의 이름은 없었어요. 아니, 그날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입원한 5개월 동안 지영이가 병원에 온 건 딱 4번뿐이었어요. 그것도 각각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머물렀고요. 반면에 수아는 거의 매일 왔어요. 출퇴근 시간을 쪼개서 아침에 들렀다가 저녁에 또 오고 그랬죠. 기록이 다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병원 측에서 해당 날짜의 영상 자료도 보내줬어요. 영상 자료까지 있다니.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정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병원 중환자실 복도가 보였어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바로 유언장에 적힌 그날이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영상이었죠. 영상을 보니까 제가 나왔어요. 남편 병실을 오가는 제 모습이요. 수아도 보였어요. 점심때쯤 왔다가 저녁 무렵에 퇴근하고 다시 온 모습까지요. 하지만 지영이와 민호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화면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그때 수아가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했는지 다시 느껴졌거든요. 화면 속 수아는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 병실에 들어갈 땐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한 달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정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결과는 명백하다고요. 유언장의 서명은 고인의 필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위조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친딸이, 그것도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던 아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자고 했어요. 저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지영이와 민호를 고소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진짜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했고요. 소장을 제출한 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 마지막 뜻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짓이에요? 저를 고소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이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거짓말을 했잖아. 그 유언장 가짜인 거 너도 알잖니? 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저한테 주신 거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그럼 법정에서 증명해봐. 우리도 증거가 있어. 지영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친딸을 법정에 세우기로 한 거죠.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언니가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켜야 해. 그게 엄마의 의무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혼자 서 있었어요. 장모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문을 조금만 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유언장 일은 제가 주도한 겁니다. 지영이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집이 지금 빚이 많아요. 사업에 실패해서요. 그래서 장인어른 재산이 절실했어요. 지영이를 설득해서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용서해달라고 온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집도 회사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당신들이 한 짓은 범죄예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애원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협박하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장모님, 이렇게 나가시면 지영이도 다칩니다. 친딸인데 정말 법정에 세울 겁니까?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호가 문을 붙잡았어요. 장모님,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가 전과자가 되면 인생이 끝나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그건 지영이가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호는 결국 물러섰어요. 하지만 돌아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장모님.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어요. 수아가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매형 목소리 같던데요. 저는 수아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수아는 놀라서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협박 정도니까 넘어가자. 우리가 먼저 흥분하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어젯밤 일을 말했어요. 정 변호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그런 협박이 또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집에 영상 장치를 설치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날 바로 도어벨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나중에라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마치 또 장례식에 가는 것 같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장례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장례식이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지영이와 민호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지영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상대편 변호사가 주장을 폈어요.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죠.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상대편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재판장님, 피고 박지영 씨는 고인의 장녀로서 평생 효도를 다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했죠. 반면 차녀인 박수아 씨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부족합니다. 고인께서 능력 있는 장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수아가 능력이 없다고. 수아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을 지켰는데요. 그 다음은 저희 차례였어요. 정 변호사가 일어나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먼저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했어요. 유언장의 서명이 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소견서였죠. 재판장님, 필적 감정 결과 이 유언장의 서명은 고인의 것이 아닙니다. 전문 감정기관에서 90% 이상의 확률로 위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발했어요. 병원에서 힘들게 쓴 거니까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쓴 다른 메모들이었어요. 병세가 악화된 후에도 남편은 간간히 수첩에 뭔가를 적었거든요. 그 글씨들은 비록 힘이 없었지만 기본적인 필체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인은 건강이 악화된 후에도 일정한 필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서명은 이것들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조입니다. 재판장이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음은 병원 출입 기록이었어요. 정 변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피고 측은 고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유언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원 출입 기록을 보시면 해당 날짜에 피고들의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또 반발했어요. 기록이 누락됐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상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크린에 병원 영상이 재생됐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병실 앞을 지나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저와 수아의 모습이요. 하지만 지영이와 민호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지영이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잠시 후 상대편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촬영이 중단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피고 측에서 방문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도 영수증이라도 무엇이든요. 하지만 피고 측에는 위조된 유언장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재판에서 피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한 차례 진행됐고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지영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영이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법정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민호의 어머니였어요. 민호의 엄마는 70대 노인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돈댁,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호 어머니와는 지영이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게 전부였거든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죠. 민호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감옥 가면 안 돼요. 제발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길래 저는 황급히 말렸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민호 어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난처했어요. 어머님, 이건 법원이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호 어머니는 결국 일어섰지만 계속 울면서 따라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황급히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서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분이 누구예요? 민호 엄마야. 아들 용서해달라고 하시네. 수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죠?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판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영이의 표정, 민호 어머니의 눈물, 재판장의 엄숙한 얼굴들이요. 저녁 때 수아가 밥을 차려줬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수아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마주 앉아서 침묵했어요. 한참 후에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상대편에서 뭔가 대응을 했는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증거일까 싶어서요. 재판 당일 상대편 변호사가 제출한 건 지영이의 진술서였어요. 지영이가 직접 쓴 글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저를 아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항상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수아는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고 하셨고요. 아버지는 제가 명문대를 나와서 성공한 것을 무척 기뻐하셨고 제가 가문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기가 찼어요.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수아의 진술서와 함께 남편이 수아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수아가 병원에서 메모했던 것들이었죠. 고인은 생전에 막내딸 수아와 함께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새로운 거래처 개척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죠. 이것은 고인이 수아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증인도 신청했어요. 남편 회사의 이사였던 분이었는데 남편과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분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고인과 얼마나 오래 일하셨습니까? 이사님이 대답했어요. 20년 정도 같이 일했습니다. 고인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고요. 고인이 가족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 변호사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네,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딸들 이야기를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장님은 큰따님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동시에 서운해 하셨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자기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작은 따님인 수아 씨는 자주 회사에 들러서 도와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고인이 직접 누구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입원하시기 한 달 전쯤에 사무실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아한테 회사를 맡기고 싶다고요. 수아가 사업 감각이 있고 진심으로 회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증인이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증언을 듣는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민호는 변호사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었고요. 재판장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증인은 장녀인 박지영 씨가 회사에 온 적이 있습니까? 이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 20년 동안 지영 씨가 온 건 딱 2번뿐입니다. 한 번은 대학 졸업하고 인사하러 왔을 때고 또 한 번은 결혼식 청첩장 돌리러 왔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셔도 됩니다. 이사님이 증인석에서 내려오면서 저한테 눈인사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다시 주장했어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은 객관적 증거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유언장은 고인의 서명이 있는 명확한 문서입니다. 정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게 이미 필적 감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증인의 증언은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판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양쪽은 계속 공방을 주고받았고 재판장은 신중하게 듣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지영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수아는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지영이가 다가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다가 저 정말 감옥 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거잖아. 지영이가 울먹였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요? 저도 어머니 딸인데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영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위조 유언장을 만들어서 동생 몫을 빼앗으려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죠. 민호가 다가와서 지영이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둘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옳은 일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지영이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3번째 재판 때는 제가 증인으로 나갔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증언했어요. 증인, 고인의 임종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남편은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수아에게 주라고, 지영이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진짜 유언이었어요. 왜 그런 유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은 지영이한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입원했을 때도 거의 안 오고 회사 일에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반면에 수아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고 회사 일도 함께 고민했어요.
남편은 그런 수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어 했던 거죠. 상대편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당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남편이 임종하는 걸 보면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정확히 들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마지막 말을 착각할 리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제 큰딸은 평생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효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어요. 위조된 유언장을 들고 와서 동생의 몫까지 빼앗으려고 했죠. 이게 정말 제가 키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법정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상대편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증인, 혹시 막내딸을 편애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장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닙니다. 저는 두 딸 모두 똑같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위조는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증인은 이만 내려가셔도 됩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어요.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깜짝 놀랄 만한 증인을 내세웠어요. 저희 친척 중 한 명이었어요. 남편의 사촌형이었는데 70대 노인이었죠. 증인석에 선 사촌형이 증언했어요. 저는 정우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정우는 항상 큰딸 지영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니까요. 수아는 좀 실망스러워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촌형이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고인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사촌형이 대답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명절 때요. 그렇다면 고인의 일상생활이나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까? 글쎄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나눴죠. 정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증인, 혹시 피고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촌형이 당황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표정이 수상했어요. 정 변호사가 자료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증인은 최근 피고 이민호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증인 매수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사촌형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증인,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촌형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요.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위증죄로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촌형은 그렇게 끌려나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영이와 민호가 증인까지 매수하다니요. 재판이 끝나고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상대편이 필사적이네요. 하지만 오히려 이게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실이라면 증인을 매수할 필요가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영이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번째 재판에서는 민호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민호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자기들이 정말로 유언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정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증인, 유언장을 받았다는 날 몇 시에 병원에 갔습니까? 민호가 대답했어요. 오전 1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아내 지영이하고요.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장인어른을 만났죠. 병실에서요. 그때 장모님이나 수아 씨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 둘만 있었어요. 정 변호사가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병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그 시간에 증인의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영상에도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호가 당황했어요. 그건 기록이 잘못된 거겠죠. 제가 분명히 갔어요. 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기록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까지 잘못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게다가 당시 병실에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모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증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죠. 정 변호사가 계속 물었어요. 증인, 혹시 유언장을 위조한 건 아닙니까?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로 받았다고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증인, 위증은 범죄입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발뺌할 생각인 거죠. 정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증인은 최근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호가 움찔했어요. 그게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장인어른의 재산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언장을 위조한 거죠?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재판장이 민호를 제지했어요. 증인 앉으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민호는 다시 앉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5번째 재판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정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이 입원 중에 주치의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어요. 병원 측에서 협조해줘서 얻을 수 있었던 자료였죠. 주치의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남편을 마지막까지 돌봐주셨던 분이었어요. 선생님이 증언했어요. 환자분은 임종 일주일 전쯤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회사를 막내딸한테 물려주고 싶다고요. 큰딸은 관심도 없고 막내딸이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맡기면 잘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증언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그 대화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사망 열흘 전이었습니다. 제 진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에 적힌 날짜보다 사흘 전이었어요. 그 시점에 남편은 이미 수아한테 재산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정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이것은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인은 유언장이 작성됐다는 날짜보다 이전부터 이미 막내딸에게 상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제출한 유언장은 시간적으로도 모순이 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처음으로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변호사도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무리 증거가 쌓여도 법정에 선 사람은 제 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내가 한 짓은 범죄야.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감옥 가면 인생 끝나요. 제발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책임져야지.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지막 재판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동안 양쪽은 최종 변론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지영이와 민호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걸 증명했고 상대편은 끝까지 유언장이 진짜라고 주장했죠. 최종 변론이 시작됐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을 갖췄고 고인의 서명이 있으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필적이 다른 건 병세 때문일 수 있고 출입 기록이 없는 건 시스템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장도 회의적인 표정이었고요. 이번엔 정 변호사 차례였어요. 정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인의 마지막 뜻을 짓밟고 가족을 배신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허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진짜처럼 꾸며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 병원 출입 기록, 영상 자료, 그리고 주치의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피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고인은 생전에 분명히 막내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를 키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했죠. 하지만 피고들은 그 뜻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재판장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남편의 뜻이 지켜지기를요. 드디어 선고일이 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어요. 정식 제사는 아니었지만 밥 한 그릇이랑 과일 몇 개 놓고 절을 했어요. 여보, 오늘 판결 나와요.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아도 옆에서 같이 절을 했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와 민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특히 지영이는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법정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 일어났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지영, 이민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된 문서임이 명백하다. 필적 감정 결과, 병원 출입 기록, 영상 자료, 그리고 주치의의 증언 등 모든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막내딸 박수아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고인은 생전에 여러 차례 이러한 뜻을 밝혔고 임종 직전에도 배우자에게 같은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피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은 무효로 한다. 둘째, 고인 박정우의 모든 재산은 고인의 진정한 유언에 따라 막내딸 박수아에게 상속한다. 셋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피고 이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넷째, 위조 공모 및 방조죄로 피고 박지영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상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수아도 옆에서 울고 있었고요.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민호는 분노한 표정으로 뭔가 소리를 질렀지만 법정 직원들이 제지했어요. 저는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 뜻을 지켰어요. 법정을 나올 때 지영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니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지영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돌리고 법원을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친딸을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요. 남편의 뜻을 지켰고 수아의 몫을 지켰으니까요. 판결이 나고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집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었어요. 문 열어, 이 나쁜 년아.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 책임져. 민호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수아가 일어나서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경찰 불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죠.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들이 감옥 가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편하게 자냐? 나와. 당장 나와. 저는 무서워서 떨었어요. 수아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10분쯤 지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관들이 민호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민호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욕설을 퍼부었어요. 경찰이 가고 나서 저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정 변호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날 바로 법원에 가서 신청했죠. 며칠 후 민호 아버지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집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민호 어머니였어요. 사돈댁,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민호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사돈댁도 자식 있잖아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이미 판결이 났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민호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이 고소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가족끼리 법까지 갔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위조를 했잖아요. 그게 범죄예요. 민호 어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와서 수아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수아가 걱정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게 나을까요? 계속 이러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왜 이사를 가? 잘못한 건 저쪽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판결이 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항소를 포기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승산도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결국 민호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민호가 수감된 날 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민호가 오늘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힘들겠지만 견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지영이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2달쯤 지났을 때 수아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맡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인사를 했죠.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어린 여자가 갑자기 사장이 되다니요. 하지만 수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준비했던 사업 계획서를 직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친환경 제품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겁니다. 화학약품 유통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직원들은 조금씩 납득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수아 씨가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서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수아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죠.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친환경 제품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직원들을 교육시켰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친환경 제품 라인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죠. 1년쯤 지났을 때 회사는 확실히 안정됐어요. 새로운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수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잘하고 있다고요. 저희는 남편 산소에 갔어요. 성묘를 하면서 수아가 아버지한테 보고했어요. 아버지, 저 회사 잘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셨던 거 다 하고 있어요. 친환경 제품도 잘 팔리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수아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 뜻대로 됐어요. 수아한테 물려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산소를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적어도 남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영이 생각이 났어요. 지영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판결이 나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우연히 지영이를 봤어요. 저는 수아랑 같이 백화점에 갔었어요. 수아 옷을 사러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반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지영이가 보였어요. 지영이도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지영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옷차림도 초라했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도 언니를 봤지만 아무 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영이의 그 수척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언니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 힘들어 보이더라. 밥은 잘 먹고 지내니? 한참 후에 지영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울었어요.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 딸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민호가 출소했어요. 민호는 출소하자마자 지영이한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모든 게 지영이 때문이라고 했대요.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호가 이혼하자고 해요. 저 이제 정말 혼자예요.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아,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 지영이가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아한테 말했어요. 언니가 이혼한대. 수아는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언니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언니가 선택한 거니까. 그해 겨울 지영이는 정말로 이혼했어요. 이혼 후 지영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대요.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죠. 지영이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대요. 가끔 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들이었죠.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2년쯤 지났을 때 수아의 회사는 꽤 성장했어요. 직원 수도 늘어났고 매출도 처음에 2배가 됐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죠. 어느 날 수아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언니한테 일자리 제안하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니랑 같이 일할 수 있겠어? 언니가 내한테 한 짓 생각하면.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언니가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괜찮다면 해봐. 하지만 조심해야 해. 또 배신당할 수도 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수아가 지영이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수아가 돌아와서 말해줬어요. 언니가 많이 변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했어? 네. 우리 회사 격리 자리가 비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일해보라고요. 지영이는 뭐래? 처음엔 놀라더니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시 지영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영이는 수아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다른 직원들도 지영이가 수아 언니라는 걸 알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죠. 지영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대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씩 확인하고요. 석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좀 풀렸대요. 직원들도 지영이를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온 거였어요. 2년 만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영이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뵈러 왔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영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저는 지영이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요. 어머니와 수아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영아, 엄마도 힘들었어. 내를 법정에 세워야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지영이를 안아줬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는 지영이한테 물었어요. 지영아,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수아한테 배우면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힘으로 서고 싶어요. 더 이상 남한테 기대지 않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지영이는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죠. 밥을 먹으면서 지영이와 수아가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 같았어요. 지영이가 가고 나서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언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반성한 것 같아. 그로부터 1년쯤 더 지났을 때 저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수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수아는 회사를 더 키웠어요. 저는 두 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죠.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남편 3주기가 됐어요. 저희는 산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지영이도 함께요. 제사를 지내면서 지영이가 아버지한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가족을 배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저희는 산소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회사 잘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셨던 거 다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도 우리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말했어요. 여보, 당신 뜻대로 됐어요. 수아가 회사를 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영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산소를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명절 때 집에 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와. 내 집이잖아.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영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아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지영이는 격리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지영이는 작은 원룸에서 나와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요. 저는 두 딸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영이와 수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돈을 좀 모았어요. 매달 조금씩 저축했거든요. 이제 수아한테 갚고 싶어요. 제가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요. 저는 놀랐어요. 지영아, 그럴 필요 없어.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일이잖아.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요. 지영이는 정말로 수아한테 돈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받지 않았어요. 언니, 그 돈으로 언니 미래를 준비해요. 저는 괜찮아요. 결국 두 딸은 그 돈으로 남편의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죠. 저는 그 결정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5년째 되던 해 저는 61살이 됐어요. 남편이 떠난 지도 5년이나 지났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법정에서 싸우고 다시 회복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켰고 정의를 지켰으니까요. 비록 그 과정에서 가족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가족이 뭘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지영이는 저를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렸죠. 하지만 그 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도 있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세요. 한번 무너진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비록 상대가 가족이라고 해도요. 저는 제 친딸을 법정에 세웠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그러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을 거라고요. 지영이를 법정에 세운 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 통했어요. 지영이는 정말로 반성했고 변했어요.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지영이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수아는 당신 회사를 잘 키우고 있어요.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됐고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수아가 회사를 물려받아서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영이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요. 여보, 당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계속 잘 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반드시 유언장을 공증받으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저희처럼 되지 마세요. 법정에서 싸우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싸워야 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저는 지영이를 용서하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도 지영이도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지금 저는 평화로워요. 남편의 뜻을 지켰고 정의를 지켰고 가족도 지켰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배운 거예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아진다는 것. 오늘도 저는 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지영이가 음식을 만들어 오기로 했거든요. 수아는 디저트를 사온다고 했고요. 우리 세 식구 남편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친딸을 법정에 세운 어머니의 이야기.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킨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처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